자, 260페이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임대차. 의의가 있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사용료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을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되죠. 2번, 1번 차임 지급을 요소로 하지요. 목적물은 물건이고요. 3번 임대인은 임대물에 대한 소유권 따위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타인 물건도 얼마든지 임대차 할 수 있다. 근데 존속기간이 있죠. 최장, 최단 없다 그랬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갱신관에서는 법정갱신이 있었죠. 약정갱신과 법정갱신과 갱신의 간접적 강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중에 이제 법정갱신이 639조에 있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의 효력이 나왔어요. 임대차의 효력. 자, 원래 이제 효력은 입문 과정에서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임대차만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효력. 임대인 권리와 임대인 의무. 요게 효력이죠. 자, 임대인의 권리는 차임 청구권이 걸리겠죠. 근데 이 임대인의 차임 청구권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하고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 의무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임대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죠. 제주도 렌터카 회사는 제주도 렌터카 계약을 한 사람이 제주도 공항에 내렸을 때 그 사람에게 물건, 자동차를, 렌터카를 인도함으로써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로부터 물건 인도 의무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걸 방해하고 있을 때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없어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게 됩니다. 방해, 제거 의무. 세 번째, 렌터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태, 현상 유지, 고장 났을 때 수선, 해줄 의무가 있지요. 자, 요 세 가지가 임대인의 물건 사용 수익하기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물건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현상 유지 수선 의무 요게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중요해요. 자, 현상 유지 수선 의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고장이 났다면 고쳐줘야 될 의무를 말하게 됩니다. 현상 유지 수선 의무는. 그런데 첫째, 어떤 하자든지 다 수선을 해줘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하자의 경우, 이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게 사소한 하자냐? 기준은 없어요. 따라서 사소한 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일단 기준만 기억하세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선 의무가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 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렌터카 계약을 하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고치기로 한다. 임차인이 임차인 비용으로 고치기로 한다.
라고 특약을 할 수 있고요. 그 특약을 했다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면제가 될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고치기로 했어. 근데 고장이 났어. 그래서 임차인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자동차 수리업체를 찾아갔어. 그랬더니 수리업체가 미션을 교환해야 된대. 큰일 났죠 이거. 미션 교환비가 보통 비싸? 임차인은 황당하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는 있으나 단 아무리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때 대규모 수선의 대표적인 게 기본 설비의 교체 같은 것들이에요. 어쨌든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할 수는 있으나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몇 개가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는데 하나만 더 추가해서 기억을 합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해달라라고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물의 수선을 요하는 경우 당연하죠.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하다가 하자가 생겼어요. 임대인은 하자가 생겼다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알려줘야 되죠. 만약에 이걸 알려주지 않고 민기적거리다가는 하자가 점점 더 커진다는 말이죠. 즉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1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1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자가 생겼을 때 잽싸게 임대인에게 통지하라. 그런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래서 임대인이 와서 고치려고 해. 근데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임차인이 일단은 타고 다니겠다. 나중에 고치세요. 이렇게 임대인이 수선하는 것을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자, 임대인이 수선하는 것을 보존행위라고 하는데요. 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을 보존행위라고 합니다. 이거를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는가? 거절 못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하자가 점점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대는 당장 고쳐야 돼요. 당장 고칠 수 있는 거야. 설령 임차인이 괜찮다 그래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즉 임대인이 보존행위에 임차인은 거절을 못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걸 수인 의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임차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가 임대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말하는데 그 의무로부터 세 가지 의무가 파생이 되고 그 중에 핵심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다. 자, 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와 관해서 세 가지. 사소한 하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수선 의무가 없다. 두 번째,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세 번째, 목적물에 하자가 생겨서 수선을 요할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임대인이 수선을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그걸 참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임대인의 의무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딱 기본입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플러스 몇 가지 더 추가할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임차인의 권리와 임차인의 의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임차인의 의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차임 지급 의무라 그랬죠. 자, 이때 차임 액수 같은 건 제한이 없다 그랬고요. 요 차임 지급 의무와 관해서 기본되는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가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를 하면 2회분 이상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즉 경제사정이 변동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사정이 변동이 됨으로써 인근 지역의 차임 및 보증금이 폭등 또는 폭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차임,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차임 증감 청구권. 세 번째, 임대차 목적물이 예컨대 건물을 임차했는데 그중 일부가 지진 등으로 멸실이 됐다.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멸실이 됐다. 이때 그 멸실된 부분만큼 임차인은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일단 요 차임지급과서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세요. 차임지급 의무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다. 두 번째로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잖아요. 함부로 다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남의 물건이니까 조심조심 다뤄야 되죠. 벽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뜯어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해서 조심조심 다뤄야 될 의무, 요거를 선량한이란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이런 뜻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표현은 어려워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돼 있는데 남의 물건이니까 내 물건보다 더 조심조심 다뤄야 될 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내 물건이라면 막 써도 되잖아요. 그걸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해요. 내 물건은 내 물건이니까 막 써도 돼. 그런데 임대차는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거니까 내 물건보다는, 자기 재산보다는 더 조심해서 다뤄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또 물건을 사용 수익하다가 아무데나 버려두면 안 되죠. 아무데나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관 의무라는 게 생깁니다. 보관 의무. 잘 보관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세 번째로 나중에 물건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 의무. 당연하죠. 반환할 때 그냥 반환하면 안 됩니다.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돼요. 이런 게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가 됩니다. 여기다가 임대인의 수선 의무하고 연결해서 통지 의무와 수선 의무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게 임차인의 의무가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임지급 의무가 있고 조심조심 다뤄야 되고 잘 보관해야 되고 나중에 반환을 하되 원상에 복구해서 반환하라. 이런 의무가 임차인의 의무가 됩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 일단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내가 너하고 계약을 했으니 네 물건을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청구하는 채권이죠. 채권. 자, 두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첫째, 임차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어. 그럼 원칙이 임대인이 자기 비용으로 고쳐줘야 된다 그랬죠. 보일러 같은 게 고장나면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 고쳐줘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임차인이 급하게 자기 돈으로 고친 경우, 이걸 필요비라고 합니다. 이거 당연히 나중에 임차인한테 내놔 청구할 수 있겠죠. 상환 청구. 또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량을 했어요. 목적물을 계량을 해서 목적물의 값어치가 올라갔어. 낡은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외벽 따위를 싹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인 비용으로 건물 가격을 1억짜리를 1억 5천으로 올려놨어. 객관적 가격을. 이런 식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량을 함으로써 그 목적물 가격이 증가했을 때
그걸 유익비라고 합니다. 요것도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면 임차인이 임차인 비용으로 수선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 자, 이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자기 돈으로 고쳐야 되죠. 결국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은 이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이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든지. 자, 세 번째.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언제부터 이런 건 나중에 할 거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볼 거고 오늘은 기본이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남아요. 자, 이때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일단 임대차가 끝이 나야 돼요. 종료가 돼야 돼요. 임대차가 끝이 났는데 그 목적물 가액, 원래는 1억짜리였는데 목적물이 1억 2천으로 가액이 증가했고 그 증가한 게 현재 남아있어. 이렇게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에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고요. 이거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6개월 내에 청구해야 돼요. 자, 언제부터 6개월이냐?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천년 만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즉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판례 같은 걸 좀 첨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민법은. 자, 세 번째. 임대차 중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임대차의 경우에 그 건물이나 공작물 임대차의 임차인만 그 건물에 부속한 물건, 요 부속물을 원래는 원상에 복구해야 돼요. 수거를 해야 돼. 그런데 수거를 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사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먼저 첫째,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 안 됩니다. 동산 임대차 안 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만, 그것도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행사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부속물이 뭐냐?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이 되어 있긴 하나, 별개의 물건의 독립물이에요. 쉽게 수거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예컨대 건물 임차인이 건물 현관문에다가 번호키를 부착해놨어. 번호키. 이거 원래 임차인 소유고요. 누구 소유? 임차인 소유. 나중에 임차인은 이 번호키를 수거하고
구멍 뚫어놓은 걸 원상에 복구하여 반환을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그걸 수거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든지 다 사라고 쓰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독립한 임차인 소유 물건 중에서 뭐 객관적인 데 제공되는 건 나중에 하고요. 두 가지만 돼요. 두 가지만. 두 가지만 임차인이 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인한테. 첫째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경우. 임차인이 건물 현관에다가 번호키를 부착할 때 미리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번호키 바꿔 달아도 됩니까? 임대인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요때 임차인은 사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번호키 좀 부착해도 돼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나한테 하나 있는데 그거 나한테 사세요. 이거 지금 실제 번호키 판매하는 데 가면 30만 원인데 내가 20만 원에 팔게. 그래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어요. 부속물을. 요 두 가지. 모든 부속물을 임차인이 다 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부속물하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하고요. 요 두 가지만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일방적인 거예요.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이걸 형성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즉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라. 그럼 사야 돼요. 임대인 싫어. 못합니다. 사라. 그럼 사야 됩니다. 일방적인 겁니다. 또 하나는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받아 부속시키되 나중에 부속 매수는 포기하기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라는 거, 임의 규정이 아니라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된다. 두 가지만 할 수 있다. 일방적인 거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얼마든지 포기 특약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갱신 중에서 643조 토지 임대차의 임차인만 갱신 청구할 수 있었고 플러스 거절을 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죠. 요거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첫째, 모든 토지 임대차가 아니었죠.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한 경우, 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심목, 소금을 채취할 목적으로 채양, 소말, 양, 돼지를 기를 목적으로 목축. 이렇게 건물 소유 목적,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만 갱신 거절당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청구. 자, 어떨 때 할 수 있는가? 이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 소유에 지상물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때 임차인은 갱신을 먼저 청구하고 거절을 당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의 및 요건을 숙지하세요. 건물, 소유 목적,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해서 그 임차인만 기간이 만료가 됐고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 건물, 수목, 소금창고, 축사 따위가 현존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일방적인 거예요. 사라! 그럼 사야 돼요. 즉 형성권입니다. 또 역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지상시설을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지상물과 관련된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임차인이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데요. 임대인이 순순히 안 산단 말이죠. 아, 난 못 사. 임차인이 법에서 사라고 돼 있어. 아, 몰라, 안 하는 법. 알아서 해. 법대로 해.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법원은 사야 된다. 안 사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살펴보셔야 돼요.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요 지상물 매수 청구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좀 많이 숙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입문과정에서는 이런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임차인에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4가지 중에서 비용 상환 청구하고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3가지가 핵심이고요. 그 중에 4번 이거는 단독 문제로도 아주 잘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나오죠. 을이 갑수요 땅을 임대차하여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을이 갑수요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물어보는 문제다. 뭐 이렇게 판단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임차인의 권리는 이 정도가 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 기본적인 틀이 이 정도입니다.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261페이지 임대차 효력 1. 임대인의 권리 의무 양가로 1. 권리 대표 중에 뭐라고요? 차임 지급 청구 이렇게 되죠. 2. 의무 일단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죠. 623조를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 존속 중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현상이죠. 그걸 유지할 의무가 있다. 현상유지 수선 의무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624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수선하는 행위 현상 유지하는 행위를 보존행위라고 하는데요. 이걸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624조.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수선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이걸 거절하지 못한다. 즉 임차인의 수인 의무를 말하게 됩니다. 623조, 624조. 기억.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겼는데 그것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면, 사소한 하자라면 처음부터 수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니은 특약에 의하여 그 수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4번째 줄 대규모 수선은 면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설령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디귿 방해 제거 의무가 있죠. 그리고 임차인이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상환해야 될 의무 따위가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거. 자, 한 장 넘깁니다. 임차인의 권리 의무. 2번에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 임차권이 있죠.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부동산 임차권 강화 621조 등기 청구하고 622조가 있죠. 자, 621조.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조문을 보게 되면 첫째, 반대 약정이 있으면 청구를 못 하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죠. 반대 약정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반대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단순한 청구권에 불과하고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절차의 협력을 청구하더라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협력할 의무가 바로 생기질 않아요.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없어요. 임대인이 동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등기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621조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22조가 대항력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거라 그랬죠. 딱 어디에서만, 거기 나와 있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만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물을 등기한 때,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특히 622조 1항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3번 비용 상환청권 있죠. 626조. 1항이 보존에 관한 필요비 상환청권이고요. 2항이 계량 유익비 상환청권이죠. 필요비 상환청구, 유익비 상환청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보존 필요비와 계량 유익비 두 개를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밑에 기억. 필요비는 지출이 즉시, 니은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오른쪽 디귿. 언제까지?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얼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그 다음에 4번.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646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항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만 두 가지. 두 번째 줄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과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두 가지.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과 임대인 동의 얻어 매수한 부속물 요 두 가지만 임대인에게 사라 할 수 있죠. 언제? 종료시. 종료시라고 되어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은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스 밑에 기억.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 이렇게 되겠죠. 5번. 토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643조가 있고요. 643조에서 28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럼 283조는 뭐냐? 거기 나와 있죠. 지상권에 있던 거죠.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럼 먼저 643조 뭐라고 돼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한 경우, 기간 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한 경우 283조를 준용하라. 그래서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박스 밑에 기억이 있지요. 기억의 세 번째 줄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지상물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일방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형성권입니다. 임대인 승낙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 역시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따라서 건물 따위를 철거하는 약정 원칙적으로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 중에 차임지급 의무가 나와 있고, 이익 이상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임차물 보관 의무가 있죠. 보관 의무를 보면 두 번째 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내 물건보다 더 조심조심해서 다루라. 그리고 보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뼈대를 잡아서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판례를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일단 요 정도 뼈대는 잡아두자. 그 다음에 5번을 가면 오른쪽에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가 있습니다. 일단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가 어떤 경우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계약인지,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요거를 일단 명확하게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 양도는 갑이 이렇게 임대차를 해요. 그럼 우리는 임차권이 생겨요. 요 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파는 거예요. 임차권을 양도. 이렇게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요, 갑을 간의 임대차가 갑, 병의 임대차로 바뀌어요. 즉,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요 임차인 을을 병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임차권 양도예요. 그래서 임차권 양도가 있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요,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즉,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그 내용을 똑같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갑, 병의 계약으로 바뀝니다. 이게 임차권 양도입니다. 자, 이때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의 당사자가 임차인과 양수인입니다. 을이 양도인이고요, 병이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임대인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양도인이 되는 거고요, 병이 양수인이 됩니다. 이게 임차권 양도입니다. 두 번째, 목적물 전대는요, 갑이 여러 개 물건을 빌려주죠. 그 물건을 다시 임대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이걸 전대라고 합니다. 목적물 전대가 있게 되면 갑을 간의 임대차는 그대로 존속하고요, 을병 간의 임대차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즉, 계약관계가 두 개가 병존합니다.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과 을병 간의 전대차 계약. 자, 여기서도 계약 당사자가 을하고 병이에요. 자, 을은 임차인이죠. 아까 임차권 양도에서는 임차인이 양도인이었었죠. 목적물 전대에서는 임차인이 전대인이 됩니다. 전대인. 그리고 병은 전차인이 되죠. 이렇게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차를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차권 양도든 목적물 전대든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조금 황당하단 말이죠. 나는 분명히 을에게 빌려줬는데 을이 아닌 병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라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병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 1번 기분 나쁘다. 2번 기분이 뛸 듯이 좋다. 보통은 1번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갑은 너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엠마, 내가 널 빌려줬지. 병을 빌려줬냐. 내가 너 쓰라고 빌려줬는데 왜 함부로 병한테 다시 빌려주냐. 이렇게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는 계약 당사자가 갑이 아니기 때문에 갑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즉,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갑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으면 어떻게 될까?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면 어떻게 될까? 즉 을이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민법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걸 위반을 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했다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 민법. 이 임차권 양도 전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효가 돼요. 무효 아니에요. 유효예요.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양수인 병 또는 전차인 병이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못해요. 임차권이나 전차권을 주장을 못해요. 이게 첫 번째. 또 하나는 임대인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권이 생겨요. 을과의 계약을. 을병 간의 계약이 아니고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 말고 갑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의 동의는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차 계약의 요거의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 이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고요.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고 동의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고 이 병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대인 갑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에 대해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도 요거로. 특히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임대인의 동의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걸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임차권 양도 계약 및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그 임차권 양수인 병 또는 전차인 병이 임대인 갑에게 임차권이나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임대인 동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동의받지 않은 양도전대, 무단양도, 무단전대와 동의를 받은 양도전대, 적법양도, 적법전대.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있는 경우와 동의를 받은 적법양도, 적법전대가 있을 때 갑을병 간의 권리 의무 관계 요걸 따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하였다. 동의를 받아 전대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중에 이제 무단양도, 무단전대와 적법양도, 적법전대가 어떤 법률 관계가 펼쳐지는지 그걸 이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요 개념과 동의의 성질을 기억하시면 돼요. 265페이지 맨 위에 62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이때 그 의미는 2항 만약에 임차인이 이걸 위반하게 되면 즉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게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가 아니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자, 임차권 양도란 임차권을 팔아먹는 거고요. 전대란 목적물을 재임대하는 걸 말합니다. 1번 민법 규정 원칙
있죠.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얼마든지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권 양도 전대할 수 있다라고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2번에 동의가 있죠. 임대인 동의는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를 가능케 하는 권능을 주는 건데, 두 번째, 그 동의는 양도나 전대 유효 요건이 아니고 양수인 또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임대인의 동의는 미리 동의할 수도 있고요. 임대인이 미리 동의해 줄 수도 있고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 차결을 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후 동의도 됩니다. 사전 동의도 되고 사후 동의도 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임차권 양도 전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더 남아요. 하나가 보증금에 관한 거고요. 또 하나가 임대차 종료 사유입니다. 근데 임대차 종료 사유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간 만료됐고 재계약하지 않았을 때 종료가 되겠죠. 다만 나중에 여기에서는 해지에 의한 종료를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존속기간을 말씀을 드리면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특히 계약 해지를 통해서 종료되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해지 통고하고 즉시 해지하고. 요거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해지 통고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거고, 요건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바로 해지가 되는 게 즉시 해지죠. 이 즉시 해지가 원칙이라고 그랬고요. 해지 통고가 예외라고 그랬습니다. 이 해지 통고가 4개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2개를 봤죠. 2개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하고요.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된 경우 하고요. 이 두 가지가 일단 해지 통고한 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보증금인데요. 일단 보증금은요. 첫째,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가면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보증금을 주는가? 안 주는 경우도 많죠. 보증금 안 주고 빌리는 경우도 많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려면 보증금 계약이란 걸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우리 동산 같은 거 빌릴 땐 보증금 안 주죠. 안 주는 경우 많죠. 또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없이 월세만 주는 경우 있죠. 실무에서는 이걸 뭐 깔세라고 부르던데요. 어쨌든 보증금 없이 차익만 주는 경우도 많죠. 따라서 보증금을 지급하려면 임대차 계약과 함께 보증금 계약이라는 걸 따로 해야 됩니다. 보증금은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이 보증금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의 문제예요. 기능. 이 보증금은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두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 임대인은요, 물건을 빌려줄 때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하나는 차임을 제때 줄까? 또 하나는 목적물을 훼손시키지는 않을까? 이 두 가지를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안 주면 어떡하지?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받아두는 게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든가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시켰을 때
그 손해배상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아두는 게 보증금이 됩니다. 손해배상 충당 기능이 있는 게 보증금이에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 그걸 나중에 보증금에서 충당하고요, 까고요. 목적물로 훼손했을 때도 보증금에서 깝니다. 특히 목적물 훼손은요, 임차인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훼손됐어요. 임차인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훼손되더라도 임대인은 자기 돈으로 고쳐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래서 임대인이 왜 고장났나요? 그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우 제가 잘못 뭘 조작해서요 고장났어요. 물을 배관에다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보일러를 켜라고 돼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물도 안 채우고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배관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차인 잘못이죠. 그럼 임대인은 야 네가 네 돈으로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일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임차인 잘못으로 목적물이 훼손되더라도 임대인은 자기 돈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게 수선 의무화. 다만 임대인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보증금을 받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적물의 훼손이 임차인 잘못으로 훼손됐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자기 돈으로 고쳐주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보증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보증금이에요. 자, 여기서 자,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것만 하나만 더 추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갑소유 주택을 임대차 했어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뭐 이렇게 했어요. 자, 을은 갑에게 보증금을 줬고요. 갑은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죠. 결국 을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채권입니다. 채권.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임차권하고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기존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기존 소유자가. 을은 갑에게 보증금을 줬고 갑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을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신소유자에게는 청구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임대차 기간 중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원칙적으로 구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다만 을이 임차권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을의 임차권이 뭘 갖고 있다면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니까 즉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요때는 갑이 아니라 병이 반환을 해야 되겠죠. 이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이 기존 소유자가 부담하되 만약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기억을 해주세요. 요 예외 또 예외가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보고 보증금에서는 요 정도. 아, 이런 게 보증금이구나.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기존 소유자가 부담하는구나.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구나. 요 정도 내용들을 일단 보증금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차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문 과정을 민사특별법을 제외한 민법 총칙, 물권,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계약과 관련해서 특히 임대차와 관련해서 민사특별법에 있는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의 존속기한 및 갱신까지를 같이 한번 뼈대를 잡아드렸습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용어, 표현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그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들어갖고는 윤곽이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1월달 기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11, 12월달 입문 강의를 최소한 한 번 정도를 더 보시고 최소 한 번 정도를 더 보시고 1월달에 기본서를 통한 기본 강의를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민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고 듣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1월달 기본 강의 개강하기 전에 11, 12월달 강의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입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민사특별법은 우리는 안 했는데 다음 주에 입문서에는 없지만 민사특별법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거는 따로 정리를 좀 뼈대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사특별법을 제외하고는 여기까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번 한 번 더 남았는데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 입문서에는 없어요. 민사특별법이 기본서에만 있고 따로 프린터를 가지고 민사특별법에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그거는 다음 주에 시간을 달래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 기본 강의까지만은 반드시 다시 한번 1월달 개강하기 전에 더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 설명드리겠습니다. S였습니다.